예, 자원 보호 및 보안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도메인이 뭔지를 먼저 파악하시는 게 우선이죠. 자, 도메인은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 객체와 권한이다 이거죠. 이 권한이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 객체를 보호하기 위한 허가권을 말하는 거죠. 읽을 수 있느냐, 아니면 쓸 수 있느냐, 아니면 실행 가능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컴퓨터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 컴퓨터에 보유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자원들이 존재하겠죠. CPU, 뭐 메모리, 디스크 이런 것들은 여러 사용자가 접근할 거 아닙니까? 물론 이제 개인 컴퓨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같이 쓰는 컴퓨터가 있겠죠. 그럼 이 컴퓨터에 보유하고 있는 CPU나 뭐 특히 뭐 파일이나 데이터베이스들은 모든 사람이 다 같이 쓸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이죠. 뭔가 차단을 시켜야 되겠죠. 뭔가 차단을 시켜서 이 차단을 시킨 다음에 이 사람은 이 어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특별한 어떤 파일이라고 하면 이거를 수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이 친구는 그냥 읽을 수 있는 권한만 주고 이 친구는 아예 접근 못하도록 권한을 줘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 파일이 정확히 보호되고 관리되겠죠. 그래서 도메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렇게 보호하려고 하는 자원과 그들의 권한을 다 묶어서 뭐라고 하는 거다? 바로 도메인이라고 하는 거다 말이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는 도메인이 뭐냐? 그러면 이 두 개가 합쳐진 거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객체와 권한은 뭐냐?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보호 기법에는 세 가지가 존재하는데요. 접근 제어 행렬, 접근 제어 리스트, 자격 리스트 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걸 일단 기억하시고요. 아닌 걸 찾아라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영어로도 기억을 하시고. 자, 먼저 접근 제어 행렬을 보세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컴퓨터가 있고 사용자들이 이렇게 접근을 하려고 하면 이 접근 사용자들에 대한 정보와 얘들의 권한을 차단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차단에 해당되는 게 이거라는 거죠. 자, 시스템 관리자라는 CPU는 rewrite 실행, 그러니까 읽거나 쓰거나 실행이 가능하고 메모리도 마찬가지고 디스크도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컴퓨터 혼자 쓰고 있다면 혼자 쓰는 컴퓨터는 다 이런 권한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 사람이 쓴다면 사용자 1은 이 CPU에서 읽을 수만 있고 그죠? 파일에 대해서는 특정한 파일에 대해서는 수정도 가능하다. 사용자 2는 전혀 접근할 수 없고 프로세스만 실행할 수 있다. 그죠? 파일도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는 아예 접근도 못한다. 사용자 3은 이렇게 디스크만 읽을 수 있고 나머지 다 사용할 수 없다. 요것이 바로 뭐다? 접근 제어 행렬이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 다음 사용 권한을 모든 사용자 리스트와 함께 표현하는 행렬로 이렇게 나오면 뭘 찾아라? Access Control Matrix라는 걸 찾으시면 되죠. 근데 이런 것은 지금 사용자가 4명이니까 그럭저럭 되겠지만 만약에 400명이라고 하면 어차피 이 공간은 어떻게 돼? 쓰지 못하는 공간 아닙니까? 낭비가 심하니까 좀 바꿔볼까 해서 나온 것이 접근 제어 리스트라고 하는 거죠. 이제는 그 자원, 객체에 대해서 그 사용할 수 있는 권한만 사람만에 대한 권한. 예를 들어서 아까 접근 제어 행렬에서 보면 이 사용자 3은 뭐만 이거만 쓰는 거야, 이거만. 나머지는 기록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사용자 가보죠. 사용자 3은 뭐만 있는 거야? 이거죠. 디스크만 단지 쓸 수 있다고 권한해주면 그만큼 뭐야? 필요 없는 낭비 공간이 많이 절약이 되겠죠. 그래서 객체와 그 객체에 허용된 조작 리스트라는 거죠. 이 객체에 그 객체를 접근할 수 있는 리스트만 뽑아서 관리하는 것을 접근 제어 리스트라고 한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나오고 이걸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얘를 찾을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보통 이렇게 나오죠. 실제 이런 형태가 나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요. 사용자 1은 CP를 읽을 수 있다. 맞는 얘기죠. 디스크를 읽어낼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나오죠. 프로세스는 수정할 수 있다는 틀린 말이죠. 사용자 2는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수 없다. 맞죠? 파일을 수정할 수 있다. 맞죠? 읽을 수 있다. 맞죠? 프로세스를 읽을 수 있다면 틀리는 거야. 실행만 가능하다. 이렇게 찾아라. 이런 문제니까 이런 표를 주고 1, 2, 3, 4에다가 어떤 거 옳은 말, 틀린 말이 뭐냐 이렇게 했을 때 틀린 거를 찾는 문제가 주로 출제가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격 리스트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사용자 개개인에다 집어넣는 거죠. 개개인.
그러니까 시스템 관리에 대한 정보, 사용자 1의 정보, 사용자 2에 대한 정보, 사용자 3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각각 관리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게임 같은 거 많이 하시잖아요. 뭘 안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로그인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떤 뭐 들어가자마자 그 게임에 진행된 상태에서 나는 무기가 뭐가 있고 어떤 총을 쓸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내 친구는 이만큼의 어느 권한을 갖고 있고 B라는 친구는 어떻게 돼요? 난 칼이 없고 총만 있고 대포만 있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바로 뭐야? 자격 리스트라고요. 그러니까 그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임 룰에 게임이라고 하는 시스템 안에 사용자들이 접근했을 때 얘 개개인에 대한 어떤 허용을 자격을 조작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자격 리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자격 리스트 세 가지가 아닌 게 뭐냐 이걸 찾는 게 일단 우선이고 그 다음에 설명을 했을 때 각각 어떤 걸 얘기하고 있느냐 이제 두 번째로 주로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접근 제어 행렬에서 표를 하나 주고 그 표에 대한 자격에 대한 문제를 1, 2, 3, 4로 줘서 틀린 걸 찾아라 이런 형태가 출제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예, 보안 유지 방식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유지 방식이 어떤 거냐? 컴퓨터와 네트워크의 급속한 발달이 되죠. 그래서 사용자들이 손쉽게 컴퓨터에 접속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부여된다는 거예요. 내부 혹은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시스템 자원, 컴퓨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원, 정보를 보호해야 되는 문제를 가져왔다는 거죠. 요즘 해킹 얘기 많이 나오고, 뭐 여러분 정보 털리는 일 많이 나오고,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보안이라는 것은 물리적 환경의 취약점을 이용한 침입, 방해, 절도 등의 행위로부터 컴퓨터에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나 파일, 개인정보를 보유하려고 하는 그런 정책과 행위를 보안 유지 방식이라고 한다. 그럼 보안 유지 방식에는 다음 같은 외부 보안이라는 게 있고 시설 보안, 운영 보안.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설명을 했을 때 이게 뭐냐 이게 주로 나오죠. 그래서 외부 보안에는 두 가지가 존재해요. 그러니까 컴퓨터 입장에서 보면 외부적인 영향을 받아서 이 정보를 잃어버리는 걸 말하고 내부 안에 있는 데이터를 잃어버리는 걸 내부 보안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적인 영향은 시설 보안이죠. 천재지변이나 뭐 이러면서 예를 들어서 9.11 테러 같은 경우 있었죠. 그럼 건물이 무너진 거 아닙니까? 그 안에 컴퓨터라든지 모든 정보들이 다 없어졌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백업을 잘 해서 대부분의 어떤 정보는 그대로 유지됐다고 하니까 그건 뭐가 잘 돼 있는 거? 시설 보안이 잘 돼 있는 거죠. 근데 운영 보안 같은 경우는 어떤 겁니까? 경영자나 관리자 정책을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 정보를 다루는 그러니까 어떤 관리자가 있겠죠. 그 사람을 돈으로 매수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정보를 취합할 수 있게끔 하면 그렇잖아. 아주 좋은 기술 같은 거 빼내가서 팔아서 중국에 살고 이런 나쁜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을 잘 관리 못하면 운영 보안이 약한 거가 되는 거죠. 그 얘기가 이제 운영 보안이다. 자, 내부 보안이 시험에 잘 나오는데 하드웨어나 운영체제에 내장된 기능이나 프로그램 신뢰성과 운영상의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제 수정이 되거나 변조가 되는 그런 내용들. 자, 설명을 했을 때 이걸 찾을 수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개인 정보라든지 뭐 컴퓨터 운영체제에서 프로그램 관리라든지 설정을 잘못하게 되면 쉽게 공격자들한테 해커한테 그 정보들을 쉽게 유출해 나갈 수 있죠. 철저한 차단을 하고 보안 시스템이라든지 침입 방지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아무나 들어와서 접근할 수 없도록 해야 되는데 그 기능이나 능력이 부족해서 내부적인 정보를 유출해 나갈 수 있게끔 된다는 것은 바로 내부 보안이 취약하다는 거죠. 주민번호, 뭐 카드 번호, 비밀, 뭐 전화번호 이런 것들이 빠져나가는 것은 운영체제의 내부적인 컴퓨터 운영체제나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이 철저하게 되지 않아서 유출되는 그런 형태의 정보를 보안을 내부 보안이다. 그걸 잘 차단하는 것이. 그 다음에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라는 건 이제 패스워드죠. 패스워드. 각 파일의 판독 암호화, 기록암을 부여하여 제한된 사용자만 접근을 허용하는 기법이다. 어떤 컴퓨터 시스템, 어떤 회사에다 들어가려면 로그인을 해야 되는 거고 로그인할 때 패스워드 넣어야 되죠. 패스에 대한 규칙도 당연히 맞죠. 정기적으로 바꿔야 된다. 길수록 좋다. 뭐 이런 거. 자기와 관련된 정보를 패스워드로 하지 말아라. 이건 뭐 상식적인 얘기고. 들어가서도 어떤 특정한 자원에 대해서도 접근을 하려면 어떤 회사에 아주 중요한 특급 비밀이 있다고 하면 특급 비밀에 대한 정보를 영화에서 많이 보이잖아요.
그걸 들어가서도 그걸 접근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권한을 가져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을 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보안이라고 하는 거고, 특히 인증, 컴퓨터 시스템의 정보 보호가 아직 인가 당사자에서만 수정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통제 기술을 우리가 인증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설명을 했을 때 인증이 뭐냐, 뭘 설명하고 있냐를 찾아라, 이런 문제가 나오면 찾을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요즘에 이제 보안 문제가 상당히 많이 두각이 되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은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크게 언급되고 있지는 않죠. 자, 사용자 인터페이스 보안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 보안 설명했고, 그 비밀키와 공개키에 해당되는 것은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죠. 예, 비밀키와 공개키가 나오죠. 여러분이 정확히 구분해야 되면 두 개를 비교해서 장단점이나 설명했을 때 어떤 거냐, 이걸 찾는 문제가 주로 나오죠. 자, 비밀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공통키라고 그래요. 자, 비밀키는 뭐냐면 서로 일단은 키가 같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공개키는 키가 다르다야. 이것이 일단 핵심 단어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A라는 친구가 있고요, B라는 친구예요. 얘가 뭐 철수라고 하고 여기는 0이라고 합시다. 서로 정보를 주고받아요. 너무 노출하기 쉬우니까 누가 이 정보를, 비밀 간에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있는데 이게 정보 보호에 대한 문서라고 합시다. 연애 편지라고 하자고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니까 이거를 아무도 모르게 하기 위해서 키를 하나 이용합니다. 키를 딱 이용을 해서 암호화 시킵니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돼요. 키라는 게 뭐냐면 만약에 I love you다 이거야. 그 번호를 매겨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이다 그러면 요 번호를 배열을 합니다. 1, 2, 3, 4, 5, 6, 7, 8이죠. 이렇게 배열할 수 있죠. 이 암호하는 방법은 다양하니까 1, I love you 맞죠? 4개씩 여기 2를 여기다 빼고 E, Y, O, U를 이렇게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요거 배열을 바꾸는 거예요. 여기 1번, 2번, 3번, 4번이야. 그러면 암호키를 2, 3, 4, 1로 바꿨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2, 6, 3, 7, 4, 8, 2, 5가 되잖아요. 그럼 전혀 알아볼 수 있는 문자가, 말아볼 수 없는 문자가 되겠죠. 뭐 이렇게 해도 됩니다. 좀 어렵게 갔는데 다시 한번 해보죠. A, B, C, D라고 합시다. 이거를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싶어요. 이게 65거든요. 아스키 값으로. 이게 66이죠? 여기 67이죠? 68이죠? 그냥 보낼 때는 여기다가 다 1을 더해. 1을 더해. 그럼 얼마가 돼? 여기 66이 되고 67이 되니까 B, C, D, E가 되겠죠. 이게 원문이야, 원문. 이게 암호문이죠. 물론 이거는 너무 단순한 암호문이지만, 그럼 여기서 키가 뭐야? 바로 이게 키예요. 이게 키 값입니다. 그러니까 이 키 값을 가지고 있어야 이런 데이터가 들어오면 어떻게 해주면 돼? 원래 데이터를 이루려면 마이너스 1을 해주면 되잖아. 이렇게 어떤 알아볼 수 있는 평문이라고 하죠. 이 평문을 아무도 알아볼 수 없게끔 해주는 걸 암호문이라고 하잖아. 거기서 쓰는 키가 하나 있겠죠. 자, 다시 이 A라는 철수가 있어요. B라는 영희가 있습니다. 서로 연애 편지를 해요. 주고받는데 이 정보가 남이 봐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비밀스러운 일기라고 합시다. 그러면 얘가 철수가 어떻게 되는 거야? 키를, 야, 키 값을 1로 주자. 아까 1을 더하는 거. 그럼 얘도 알아. 키 값을 1로. 그리고 여기서 이걸 1을 했다는 얘기는 여기다 1을 플러스 시켜서 여기 있는 한글이나 모든 것이 다 코드화 돼 있잖아요. 실제로는 비트로 돼 있는 거 아닙니까? 한글 같은 경우는 2바이트로 돼 있고. 그러니까 1바이트에다 다 1을 더하면 전혀 알아볼 수 없는 문자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얘 친구한테 보냅니다. 영희한테. 그럼 영희는 알아볼 수 없는 문성을 빼기 1을 해주면 원래 문서로 바꿔지겠죠? 이런 것을 우리가 암호문이라고 그래요. 암호화시키는 알고리즘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은 이 키가 서로 어떻게 똑같이 알고 있단 말이야. 응? 똑같이 알고 있다는 거죠. 자, 내가 보내려고 하는 평문이야. 평문 M을 얘가 키를 어떤 걸 써서 2를 써서 전혀 알아볼 수 있는 암호문을 만들었어요. 도저히 알아볼 수 없는 거야.
그러면 얘가 암호문을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다시 영희는 키를 써서 키 1값 써서 원래 상태로 만들어내야 되죠. 그러니까 키가 서로 똑같다.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는 거야? 비밀키 암호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식대로 정리를 하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자, 키를 사용한 거죠. 키를 사용해서 이 평문을 암호화시킨 겁니다. 암호화시킨 거예요. 이렇게. 그럼 결과 뭐가 나온 거죠? 암호문이 나온 거죠. 이 암호문을 C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걸 보냈을 거 아니야. 그럼 영희는 이 암호문을 다시 키를 써서 뭘로 만들어내요? 디코딩을 시켜서 원래 평문으로 만들어낸다는 거죠. 자, 평문 M을 키를 써서 암호화 시켰죠. 보통 암호화 시켜서 암호문을 만들어냅니다. 암호문을 보냈죠. 그럼 암호문을 받았어. 그럼 키를 써서 같은 키를 써서 복구화시켜서 원래 M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형태의 같은 키를 쓰는 것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공통키, 관용키, 대칭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비밀키 암호 방식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점이 하나 발생이 되는 게 뭐냐면, 이 키를 만약에 영희를 좋아하는 뭐 민수가 있다고 합시다. 민수가 이 키를 알아요. 어? 이 둘만의 서로 주고받는 비밀스러운 키를 갖고 있는, 서로 대화하는 과정에서 민수가 어떻게 이 키를 알게 됐어. 그래서 민수가 이 친구한테 보냅니다. 영희한테. 이제 헤어져. 너 싫어져서 나 딴 사람 좋아하는 사람 생겼어. 이렇게 얘기하면, 물론 이제 뭐 다 파악을 해봐야겠지만 오해가 돼서 헤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이 되니까, 야,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서 등장이 된 게 바로 공개키입니다. 공개키. 자, 일단은 비밀키에 대한 정리를 좀 해보죠. 자, 뭐라고요? 암호키와 복호키가 서로 같다. 핵심이죠. 이 해독키는 혹시 복화키니까 비밀성이 보호돼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정보를 주고받는 철수와 영희만이 그 비밀을 조심스럽게 관리해야 되죠. 키 분배가 어렵다는 것은 조금 이따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어요. C라는 사람이 있고 D라는 사람이 있고 E라는 사람이 있고 F라는 사람이 있으면 얘에 대한 키가 다 동일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키가 5사람이면 5개를 관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똑같은 하나의 키로 쓸 수 없잖아요. 그런 관리적인 부분이 어렵다. 매우 중요하죠. 평문은 아무래도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거고, 같은 말 대칭키, 관용키, 단일키, 비밀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알고리즘이 DES 알고리즘, 실제로 대칭키 방식으로 만들어진 실제 알고리즘이죠. 중요합니다. 이것도. 그럼 공개키는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걸까요? 키가 서로 달라요. 자, A라는 철수와 B라는 영희가 앞에서 민수의 조작으로 서로 헤어질 뻔했단 말이야. 그럼 이렇게 하는 거죠. 철수는 키를 2개를 만들어요. 키가 어떤 거냐면 이렇게 만듭니다. 뭐야? 암수와 같죠? 키를 2개 생성합니다. 그래서 이 키를 하나를 이 친구한테 보내요. 영희한테. 그리고 이 평문을 보내려고 한 비밀스러운 문서를 요걸 가지고 암호화시킵니다. 그죠? 암호문이 나오겠죠? 이 암호문을 보내요. 그럼 이 암호문을 보냈을 때 이 키를 가지고 해독이 돼야만 정확히 해독이 됩니다. 풀려나가는 거죠. 가끔 영화에 보면 은행에서 열쇠를, 하나의 은행문을 열려고 할 때 2사람이 달라붙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열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2사람이 반드시 열쇠를 집어넣고 여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열쇠 키를 2개를 만드는 거예요. 암수에 얘네들은 서로 만나 짜게 돼야 돼. 그러니까 암호화 시킬 때는 어떻게 돼? 보내려고 하는 놈이 갖고 있는 비밀스러운 키로 암호화 시켜요. 그리고 얘를 줬다 해서 이것을 공개했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공개. 키를 생성해서 상대편한테 공개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암호화 시켜서 보내면 얘가 볼 때는, 이건 서로 암수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정당한 A에서 보낸 게 맞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게 되겠죠. 이걸 우리는 공개키 암호 방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평문을 가지고 키를 사용하는데 이 키는 어떤 거야? 이거 1번 키라고 하고 2번 키라고 하자고요. 1번 키를 가지고 암호문을 만들었어요. 보냈어요. 그러면 얘는 1번 키가 아니라 뭐야? 1번 키가 되면 대칭 키가 되는 거잖아. 앞에서 배웠던 거. 이거를 가지고 풀어줘야 정상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표가 만들어지는 거죠. 알아볼 수 있는. 그러니까 서로 키가 다르다는 거지. 그러니까 정당한 사람한테 보낸 게 맞구나. 근데 아까처럼 키가 동일하면 어떤 놈이 그 키를 훔쳐갔을 때는 그 놈이 그 놈인지 어떻게 알아? 내가 주고받는 정보를 갖고 있는 놈인지 모르죠. 그래서 이거는 뭐가 돼? 전자서명에 아주 유용하죠. 사인이요, 사인. 그러니까 여러분 은행 사이트를 인터넷 통해서 접근해서 은행 거래를 하게 될 경우에 이미 뭐 은행에서 나한테 뭘 보내준 거예요? 공개키를 보낸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작업을 해서 작업을 명령을 주면 그 공개키로 데이터를 보내게 되니까 아 정당한 사용자가 거래가 한 거라는 걸 은행이 알게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예. 그런 형태로 이용하는 것이 바로 우리는 공개키다. 자, 내용을 좀 살펴볼까요? 자, 공개키하고 암호키는 서로 어떻다? 다르다. 핵심이죠. 자, 공개키는 공개됩니다. 그죠? 비밀키는 복호돼야 된다. 비밀키는 보호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키가 두 개가 생성이 되잖아요. 그죠? 상대편한테 공개를 시키는 키는 공개키예요. 그죠? 반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공개키로 보내온 걸 얘가 비밀키로 해독할 수도 있는 거야. 지금 앞에 설명했던 것은 비밀키로 암호화시켜서 보낸 거를 영희가 공개키를 가지고 해독해낼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어쨌든 이 부분을 정리해 두세요. 공개키는 공개되지만 암호화키는 비밀키는 복호화된다. 보호돼야 된다. 그러니까 암호화키는 공개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A하고 B하고 있어. 영희가 있으면 내가 얘한테 뭘 보내는 거야? 공개키로 보내요. 얘한테. 그럼 이거 가지고 뭘 해주는 거야? 영희가? 아까 반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암호화시켜서 보내잖아. 그러니까 이 공개키로 암호화시켜서 보낸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 이 A라는 사람은 내가 얘를 만들어서 보낸 거 아닙니까? 얘한테 보낸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암호화시켜서 보낸 거가 내가 갖고 있는 비밀키로 딱 풀려나가면 아 이놈이 보낸 거 맞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키 분배는 비교적 간단하다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A, B, C, D, E 이렇게 있다. F가 됐다. 그럼 얘를 서로 1대1 관계이기 때문에 키가 뭐야? 5개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공개키라고 하는 것은 자기만의 갖고 있는 키를 하나고 나머지들만 다 공개해서 줄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의 키만 갖고 쓸 수 있단 말이에요, 자기는. 그래서 간단하다는 거고, 디지털 설명. 가로나 속도가 굉장히 느리다. 왜? 두 개 키를 생성해야 되니까. 아까 대칭 키는 어떤 거였어요? 하나의 키만 생성하면 되지만, 이거는 두 개를 생성해야 되니까 굉장히 복잡하다. 그래서 RSA나 PGP가 바로 이러한, RSA는 이제 알고리즘이고요. 실제로 이렇게 구현하자. 그 다음에 PGP는 실제로 유닉스에 쓰는 그러한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 그래서 우리가 볼 RS하고 DES는 어디? 대칭키 알고리즘의 가장 대표적인 거고 RSA는 공개키 알고리즘의 가장 대표적인 방식이죠. 이해되십니까? 예, 여기가 바로 일단 공개키하고 대칭키를 정확히 구분하자는 얘기고 관련된 얘기로 디지털 서명은 뭐예요? 전자 서명을 확인할 수 있는 수신하는 방법입니다. 그죠? 메시지 송신자가 내용을 인증하기 위해서 일련의 절차로 송신자 자신의 공개키를 이용해서 전자 서명을 하면 수신자는 비밀글 전자 확인한다는 거죠. A가 있고 B가 있어요. 은행에서 이게 은행이야. 은행에서 여러분한테 보냅니다. 뭘 보내요? 이 공개키를 보내요. 내부적으로는 알 수가 없지만 실제로 이렇게 운영이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은 어떤 작업을 하고 은행 거래를 하고 전송하잖아요. 전송할 때 이 전송 실제 내용을 공개키로 암호화시켜서 은행에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은행은 딱 봤을 때 해독이 됐다. 그러면 아 제가 정당한 정당한 소유자가 작업을 하고 명령을 지시한 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설명을 했을 때 얘를 찾을 수 있으면 되겠고 그 다음 인증교환 비법이라는 것은 수신자가 메시지 전송 도중에 변경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메시지 정대형 상대면으로 전달된 것을 확인하는 비법이다.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가 똑같은데 중간에 이제 인증기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증기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인터넷
은행 뱅킹을 해본 사람들은 인증키를 받잖아요. 그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정당으로 보낸 게 맞다.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기법을 인증기법이다. 인증교환. 설명했을 때 찾을 수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여분 정보 삽입 기법이라는 것은 어떤 정보를 보내면 누가 이걸 정보를 취해 가지고 해독해 낼 수 있잖아. 그러니까 거짓으로 임의로 막 집어넣어요. 3번 위치, 7번 위치, 8번 위치에다 집어넣자 이거지. 그럼 얘가 해독을 해도 공격자가 이걸 해독해도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게 이렇게 쓸데없는 정보, 해독 당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전혀 알아볼 수 없도록 정보를 삽입하는, 거짓 정보를 삽입하는 그러한 방법을 우리는 여분 정보 삽입 기법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설명했을 때 찾을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